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얘기는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하면서 그 밑에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을 찍기 전에 일단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댓글들을 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일단 거기서 느낀 게, 저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은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렇게 좀 고민 없이 갑작스럽게 나도 지금 사야 되나? 지금 안 사면 나 큰 어떤 이득에서 내가 지금 멀어지는 건가?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갑자기 마음이 둥해서 이렇게 한두 푼도 아닌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가볍게 좀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저 때문에 생길까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어떤 투자 결정이 아니었는데 저 때문에 이제 바람이 들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급히 영상도 하나 만들고 했었는데, 이장님 뭐 긴급 방송처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영상이나 블로그에 따라오게 되는 여러분들 댓글을 보니까 제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그 정도는 알아서 다 스스로 뭐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뭐 그 정도 다 뭐 생각들은 있으신 분인데, 너무 또 무슨 예전에 그 어머님들 뭐 밖에 나가면 차 조심, 길 조심 하는 것처럼 제가 너무 또 노인네에게 좀 주접을 떨었는가, 그런 생각이 또 보니까 바로 드네요. 다들 생각이 있으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여러분 생각해서 알아서 뭐 구입을 하셨을 테고, 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또 전혀 뭐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뭐 나서서 뭐 이거 좋아요 사세요, 뭐 이거 사시면 저한테 수수료 떨어져요, 뭐 그렇게까지 뭐 선동을 한다 해도 그래 알았어요 하고 물건만 볼게요 하고는 그냥 가실 분들인데, 제가 또 너무 좀 주제넘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아서들 다 뭐 그 정도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제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세상 물정에 대해서 방구석에만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요. 의심도 많이 하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어떤 분이 그 금과은 시리즈를 2번이나 정주행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뭐 극찬의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이번에는 콩나물국밥 같은 걸 사 먹으면서 플렉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좀 장난같이 또 막 과하게 막 제가 뭐 대단한 작품이나 쓴 것처럼 저주받은 걸작 막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막 했는데, 정말 또 사실은 그렇게까지 걸작은 아닌데 이거를 2번이나 정주행을 하고 봤다 하면서 너무 극찬의 어떤 뭐 독서평, 감상평 같은 걸 남겨주시니까 이것도 또 내가 실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차라리 욕을 하시지 이게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에는 아마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이 양반이 노인네가 보니까 좀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이렇게 상처도 잘 받을 것 같고 하니까 참 극진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좋게 과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렇게까지 뭐 사실 대단한 글은 아닙니다. 뭐, 예, 그냥 어떤 유희 정도로 재밌는, 뭐, 예전에 보면 뭐, 만화로 보는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뭐, 그런 게 있었듯이, 뭐, 만화로 배우는 애기들 천자문 그런 책이 있듯이, 그냥 어떤, 사실 그게 큰 뭐 사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재밌게 쓴 글이 있었다. 근데, 그 한번 이렇게 좀 봐줬다, 재밌게 봤었다, 막 그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저한테는 정말로 큰 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를 너무 저라는 사람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다 웃는데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한두 분씩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확실히 말씀드릴게 저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제 생각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쓰고 또 그거를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 항상 그 저한테 대한 과한 이미지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미지가 쌓일 수도 있다고 봐요. 무슨 또 저 노인네 무슨 또 혼자 자기 기분에 뽕 맞아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로 친해지고 싶다라는 분들이 전에도 한 분 계셨고 이번에도 한 분 또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살면서 정말로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제가 되고 싶은 미래가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늙어서 큰 명예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나이 들어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저의 재산으로서 이렇게 알고 지내게 된다는 게 그거는 저도 좀 욕심을 내고 싶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가서라도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사업에 도움이 되고 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들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가려서 사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사실은 자기의 그 마음과 인간성을 풍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락과 휴식을 빙자한 또 다른 일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피곤한 인간관계가 되고 그것이 또 막상 그 니드가 수요가 없어질 때는 바로 그냥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안개 속의 화산과 같은 신기루 같은 그런 무너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헛된 인간관계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보면 이 사람은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돌과 난초의 그런 군자의 어떤 사귐처럼 참 괜찮은 사람 만나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교류하게 되면서 오게 되는 그런 큰 누구나 꿈꾸는 정말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뭐 영상이나 블로그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일면을 알 수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거는 당연한 욕구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의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이제 또 비슷한 요청이 왔는데 제가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너무 창피해서 사실은 이제 댓글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이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오해를 사지 않고 이거를 전달해야 될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창피하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씀드린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마음의 병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무도 만나질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던 일도 이제 그만두고 집도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이 많이 있던 동네로 무작정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어떤 힐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새 와서는 제 스스로 이 병을 고쳐봐야겠다. 그리고 많이 증상도 많이 나아져가지고 실제로 밖에서 이제 오랜 친구들은 가끔 이렇게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명씩이라도 만나요. 나가서. 사실 그 사람들 빼고는 지금도 저는 일주일 내내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도 이제 밤에 미세먼지 걷을 때 12시쯤에 혼자 헤드폰 끼고 깜깜한 길거리를 혼자서 산책하다 들어오는 게 저의 외출의 다예요. 그다음에 시장에 잠깐 요 앞에 장 보러 나가는 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저도 난처하고 만난 친구나 사람도 난처하게 하는 경우를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게 또 너무 또 마음에 또 충격이 돼가지고 제가 또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저 자신한테 실망해서. 그래서 지금, 그러나 저도 이걸 바꾸려고 지금, 그래서 간혹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저의 재활치료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해봐야겠다 했던 것도 자꾸 세상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저도 예전에 뭐 젊었을 때 30대 때 그런 때는 집에 들어오는 적이 없었어요. 술도 굉장히 그때 좋아했고 친구도 막 몇십 명씩 있었고, 젊었을 때는 뭐 모임 같은 것도 제가 주도도 하고, 아웃도어 취미가 굉장히 또 좋아서 뭐 십몇 년 동안 뭐 아웃도어를 굉장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 이제 신상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십몇 년 동안 또 생기게 되면서 지금은 180도 바뀌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제 쪽에서 다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뭐 우울증도 생기고 했다가 공황장애까지 이제 왔다가 이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심지어 이제 친구들한테, 오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도 그 전화번호 뜬 것만 봐도 막 가슴이 울렁거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난 지도 사실 지금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도 꼭 그렇게 될 건데, 아직은 제가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히 얘기가 길어졌고요. 세 번째 주제 해보겠습니다. 컨센서스가 변하면서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나. 네. 자, 1, 2편에서 진술한 것 때문,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신용 경색에 위축되는 경기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틀림없이 또 들려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리가 지역은행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대출과 투자가 맞물린 기업들, 투자기관들, 가게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는 일반적인 실물 경기가 섹터별로 이렇게 어떤 경제의 한 분야별로 서서히 여기가 침체되고 저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침체가 오게 될 위험을, 예전에는 도대체 경기 침체가 언제 온다고는 하는데 언제 오는 거야? 그 옛날 연극 제목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있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아시나요? 그 연극, 소극장 연극마당에서 하던 아주 단골 메뉴였는데,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서울에 가서 그 대학로 마로니에 그런 데 가서 극장에서 연극도 보고,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 H.O.T의 캔디 춤추는 동대문 밀리오라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도 그렇게 연극 시장이 많이 사람들이 몰리나 모르겠네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그 연극처럼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작년부터 그랬죠? 오기는 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어디 한 군데 섹터, 여기 한 군데 섹터 이렇게 하나하나 올 거다라고 막연하게 기다렸었는데,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전히 그것과 연결된 금융계에서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닥칠 더 큰 공포에 대한 걱정과 패닉이 이렇게 은행을 위축되게 만들면서, 그래서 그런 신용의 위축이 실제로 그거하고 맞물린 이러한 기업이나 부동산 같은 시장, 가계 시장에서 실물 경제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앞뒤가 바뀐 이런 위험이 지금 부각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실물 경제는 원래 안 오는 거였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 실물 경제의 침체는 여전히 계속해서 전부터 앞으로 계속 올 거다 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착착 진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 신용 위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고해진 거죠. 그러지 않아도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신용 자본시장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경기를 망가뜨릴 거니까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들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이런 신용 경색의 위험이 전염되는 속도가 과거의 데이터를 근거로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무척이나 빨라졌고, 또 그 공포가 실제 위험을 앞질러서 미리 막 설레발치면서 유발하는 전파 속도도 무척이나 빨라졌다는 거에 이제는 집중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유는 스마트폰, 폰 뱅크런이고요. 모바일 뱅킹이죠. 그리고 또 그런 움직임들을 사람들한테 쫙 전파시키는 SNS의 확산, 소셜미디어,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반란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이 터지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만약 실물 경제의 한 분야에서 침체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연준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든지 그때 금리 인상을 딱 멈춘 채 어디 실물 경기가 어떤 분야에서 뭐 운송이나 뭐 어떤 제조업의 어떤 분야에서 지금 위축되는 신호들이 경제 지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금리 인상 딱 그만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로 물가가 잘 잡히는지, 실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싫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잘 잡히는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정말 큰 침체가 오는지, 아니면 완만하게 침체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관찰할 수가 있었겠지만 다들 그런 것만 상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위험이 순식간에 금융 쪽에서 바로 이런 디지털 기기와 모바일 뱅킹과 소셜미디어의 쓸데없는 인생의 낭비 때문에 태닉처럼 번지면서 경제 전반에 빠르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도 조금만 위험한 신호가 나온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이번에 주말 동안에 파월 출동, 옐런 출동, 바이든 출동해서 저저번 주말에는 뭔가 막 엄청난 대책을 내놓으면서 틀어막았고, 또 이번 주말에는 도이체방크가 금요일날 어제 터지면서 이번 주말에 또 뭔가 흉흉한 소문들이 SNS에서 퍼지면서 뱅크런이 더 막 가속돼서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도이체방크가 물론 약하고 아픈 손가락이긴 하지만 이번 일로 무너질 예는 아닌데, 또 그런 선동질과 말도 안 되는 공포와 디지털 기기의 도움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뭔 일이 터질까봐 선제적으로 금요일날 유럽 22에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서 뭔 일 생기면 우리가 정말 빠르게 유동성 할 수 있는 거 다 지원해 줄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얘기하고, 독일의 숄츠 총리도 전혀 다른 정부의 다른 문제 때문에, 다른 현안 때문에 어디선가 다른 데서 연설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빨리 퍼질지 몰라 하니까 거기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얘기를, 도이체방크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독일 총리가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에요. 바로 어제. 그러죠?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동결뿐만이 아니라 급하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마치 이번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질 때 초기에 단 2, 3일 만에 특별 펀딩 기금을 만들고, 또 거기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단기 대출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모든 예금을 전액 보장해줄 때 한 거를 이틀 만에 다 결정을 해버렸죠. 이틀 만에 최고 행정권과 권한을 가진 수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역시도 지금까지 고수하던 아까 옛날 방식,
이런 고집을 버리고 빠르게 금리 인하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들을 더욱 크게 기대하게 됐어요. 물론 파월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월의 말은 진즉 일찌감치 신뢰와 위험을 이미 크게 잃은 마당이니까 아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지금 금리 베팅 시장 같은 거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선물 시장 베팅 같은 걸 보면 벌써 그래 다음 달 5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한 달 쉬었다가 하반기부터는 계속 쭉쭉 매달 조금씩 금리를 더 내려가지고 연말에는 한참 내려가 있을 거야. 그런 베팅이 거의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월은 저번에 3월 FOMC 때 이틀 전에 3일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베이비 스텝만 올리고 그리고 최종 금리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리고 안 올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은행발 신용위기가 얼마나 더 퍼질 건지 우리도 잘 감시하고 있을 거고 그러나 착각들 하지 마라. 금년에 절대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근데 그 말 다 지금 흘려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 또 한 번 손가락질 하면서 SNS로 확 퍼지면서 여기저기 터지려고 하면은 동시다발로 막 터지면 파월 너 절대 그렇게 못해. 주말 동안 회의하고 갑자기 예정에 없던 임시 긴급 FOMC 회의 소집해가지고 금리 여기서 멈추고 내릴 거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걸. 다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파월이 어쩔 수 없이 이런 피봇을 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가 예전하고는 틀린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장밋빛 전망은 사라졌어요. 암울한 전망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금융과 신용시장의 문제점이 어떤지 그것이 막연히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처럼 뭐 노랜딩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미화시키면서 포장하기는 불가능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피봇을 하게 될 때는 뭡니까? 그런 노랜딩 시나리오나 아니면 연착륙 시나리오처럼 좋은 경우가 아니라 이미 사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뱅크런이 퍼지고 막 SNS 퍼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 해서 다시 회복하려 해도 그제 가서 급히 허겁지겁 연준이 피봇을 한다 해도 이미 빵빵 터진 일들 은행이 터지고 관련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나고 주식 채권이 무너지고 뭐 대출이 무너지고 했을 때는 그제서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 모든 일이 다시 깨진 항아리가 다시 붙습니까? 실물 경제에서 절대 그러진 않죠. 연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통화량하고 금리만 조절해서 사람들의 수요만 좀 억제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다시 그때 가서 회복하려 해도 오랜 시간과 위험, 리스크가 따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이 피봇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해도 예전처럼 불과 한두 달 전처럼 그러면은 다시 경제가 좋아지겠네. 인플레도 잘 잡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연준이 피봇하는 거는 피를 봐서 피봇하는 거다. 뭔 일이 정말 터져. 빠르게 빵빵 터져갖고 그때 가서 허겁지겁 야 물가고 뭐고 지금 당장 이거 산소호흡기 붙여갖고 살려내야겠다 해서 피봇을 하게 될 거다라는 안 좋은 전망이 이제는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시장이 생각을 못하고 날마다의 휩소 이번에는 도이체방크가 무너진대 이번에는 어디가 문제돼 막 왔다 갔다 사방에서 막 겁을 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금 제가 얘기한 컨센서스가 점점 시장에서 자리 잡을 겁니다. 다만 어제까지만 보면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시장은 겉모습만 보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즉 시장에서도 은행 관련 주식들, 은행주들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좀처럼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섹터와 빅테크 같은 것들은 지금 오히려 아웃퍼폼하고 있죠. 나스닥 100 봤었죠.
나스닥 100 같은 거 보면은 오히려 지금 아이고 이번 신용 위기 뭐 문제 뭐 은행들 터지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내려간다 하더니 위로 다시 올라서 완전히 옛날을 회복해 버렸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금과 은도 굉장히 지금 선호되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봐도 또 뭡니까? 즉 시장에서 어디 부분은 엄청나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어디 섹터의 주식들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 생각하고 틀리게 분명히 이런 신용위기 터지면서 다 떨어져야 되는데 왜 얘네들은 올라가지 하고 있고 또 그래 이런 신용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 공포와 패닉은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올라가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도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작년 하반기 때 이런 세계적인 신용경색 위기가 오게 됐을 때 그때는요. 금과 은이 올라가긴 했지만 암호화폐는 엄청나게 버림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디지털 금이고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맨날 저기 비트코인 옹호자들이 선전하더니 막상 딱 당해보니까 제일 먼저 버림받네. 작년에 그렇게 딱 판명이 났었죠. 그런데 지금 요 며칠 사이를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비트코인이 금은 오른 것처럼 똑같이 자기도 금이라고 똑같이 은이라고 자기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 보십시오. 되게 웃기죠? 올라가서 여기인데 거의 지금 거래가 없죠.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딱 멈추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잘 이런 깊은 사정과 큰 밑에 물 밑에 흐름을 못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 하루하루의 이 변동성과 터지는 새로운 이벤트들과 뉴스들과 즉 이 휩소 청룡열차 롤러코스터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가 어떻게 흘러가나 지금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요. 그렇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분명히 지금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앞으로 금리 인하나 피봇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그때는 게임 끝인 것처럼 드디어 진짜 바닥이고 그것 때문에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랠리를 할 거라고 불과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번 2, 3일 전에 3월 FOMC에서 연준은 다음 달까지만 금리를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고 금리가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리고 시장은 국채금리 같은 걸 보면 그 이후로 하반기에는 계속 금리를 인하는 피벗을 할 것을 강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결정난 순간부터 시장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까 봤지만 시장의 모습들은 중구난방이죠. 은행주, 일부 섹터, 빅테크, 금은, 비트코인 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나 피부시면 분명히 좋은 거 아니었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기 밑에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자산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은 그리고 국채 그리고 MMF라고 현금시장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MMF 시장이. 이쪽으로만 돈이 막 흘러가고 몰려갔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큰 손들과 기관들의 흐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시장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갔나. 이 개미들 잘 모르는 개미들은 허둥지둥.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난리가 나면 예전에 이쪽으로만 도망가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막 지금 복잡하죠. 그런데 물밑에 큰 흐름들의 진짜 돈들은 제가 볼 때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은, 국채, 그리고 현금시장 쪽으로 크게 유입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나 이 신용위기가 여기서 봉합되나 아니면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나를 관망하면서 그때그때 시장에서 잠깐 재미 볼 수 있는 변동성에서 잔재미만 챙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시장에 남아서 주식시장에서 요거 올렸다 요거 내렸다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역시나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투기성 트레이딩 자금들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이제 진짜 오르나 보다. 아닌가?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요. 일단 시장의 유동성은 워낙 적어졌어요.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시장에서 그 움직이는 전체 규모의 돈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그리고 특정 섹터로의 쏠림 현상은 최근에 더 극심해져 버렸죠. 어디가 안전자산이냐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빅테크와 AI가 제일 주목을 받게 됐네요. 이번에 중소기술주 잡주들, 스타트업주들, 러셀 2000은 어마어마하게 버림받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엄청 경기 방어주가 좋다며 경기 침체 시에는 금년 1월까지도 그렇게들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거 지금 다 버림받았죠. 처음에는 은행주만 버림받는 줄 알았는데 경기 방어주들 다 버림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죠? 작년부터 역대로 고질병이 되어버린 쇼커버링 효과도 아마 또 종종 나올 거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야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 또 그런 변동성이 위로 팍팍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빅테크, AI, 암호화폐, 특정 기술주 이런 것들에서 특히 쏠림 현상이 지금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살펴보자고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MMF가 뭐냐면 머니마켓 펀드라는 겁니다. 머니마켓 펀드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에 돈이 너무 쏠려갖고 자금이 너무 쏠려서 새로운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머니마켓 펀드라는 것은 MMF라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이 어쩌고 저쩌고 초단기 공사층 이렇게 고수익 상품의 이렇게 보통이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냐면은 우리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얼마 뭐 그런 거 있죠. 상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식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싹 빼가지고 근데 현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그 증권 계좌 중에서도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 그걸로 운용해서 근데 내가 언제든 이 돈을 출금해서 빼고 싶다면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예수금 상태로 예치금 상태로 맡겨놓는 계좌 그런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MMF 시장인데 여기서는 하루짜리 단기로 막 이런 데다 투자를 해요. 옵션이나 이런 CP나 CD 이런 데다가. 그래서 그날 하루에 또 그거를 사고 팔고 해갖고 현금화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다가 저희 같은 사람도 돈을 넣었다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돈이 몰려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전부 지금 이번 신용위기 사태 때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지만 제일 많이 돈이 몰린 곳은 결국은 현금. 1편에서도 얘기했죠. 현금 들고 왼손에 현금 들고 오른손에 팝콘 들면은 팝콘 어떻게 입으로 먹어야겠죠. 예. 그러고들 있다. 자,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다. 또 시장 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난 4주 동안 이 MMF 시장에 3천억 달러 이상이 증가했다. 이것은 2020년 3월 코로나가 발생할 때 이후로 가장 큰 일주일간의 주간 현금 흐름이다. 즉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패닉이 와가지고 시장이 막 빠바방 다 막 무너지면서 주가가 막 하루에 막 몇 프로씩 막 쭉쭉쭉쭉 빠져갖고 며칠 동안 몇십 프로가 빠져가지고 너무 무서워하고 주식 다 팔고 전부 현금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 현금을 손에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MMF 시장에다 다 밀어 넣듯이 그 현상이 지금 이번 일주일에 똑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결국은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빼고 관망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같이 거기로 지금 다 내려왔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어디로 갔을까요? 국채 시장이죠. 뭐 그건 눈에 보이죠.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몇 개의 영상에서 계속 얘기한 거죠. 이번 사태 시작할 때부터 미국 국채로도 6주 연속 최대의 자금이 유입됐다. 그래서 2022년 10월 이후 투자 등급 채권에서 주간 단위로 최대의 자금 유출도 집계됐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최근 6주 동안 국채 시장, 특히 안전한 뭐 장기채든 단기채든 국채 시장에는 돈이 엄청 들어왔지만 그동안 좋은 투자 적격 등급이 아닌 조금 위험성이 투기성 위험이 있는 회사채 시장에서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투자 등급 채권 그런 회사채 시장 하이힐드 채권이죠. 거기서는 최대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회사채 못 믿겠다. 특히 뭐 스타트업 회사채나 좀 뭐 그 러셀 2000이 버림받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러셀 2000 아까 쭉 빠졌었죠. 예. 러셀 2000은 심하게 빠졌죠. 버림받은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MMF 시장에 돈이 증가한 건 이미 지난 4주래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는 3월 9일 날 터졌잖아요. 근데 훨씬 1, 2, 3, 4에서 그 전부터 3월 초부터 이미 2월 말부터 돈은 쫙 빠지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그러죠? 제가 그때 2월 말에 3월 초로 우크라이나전 사태 1주년을 맞으면서부터 그때쯤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제가 채권 국채 그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채권 시장은 뭔가 큰 위험을 앞에 보는 것처럼 다른 방향을 보면서 긴장 타고 있다. 똥꼬에 힘 빡 주고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 지금 그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미 밑에 큰 손들의 흐름, 큰 기관들은 시장에서 우리 개미들한테 하는 말과는 다르게 뒤편으로는 이미 딱 제가 그때 보고 요거 이상하다 이러면 흐름이 지금 있다. 요걸 놓치지 않고 봐야 된다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 4주 동안 이쪽으로 시장이 이미 빠져나왔다는 거는 얘네들은 지금 이번 신용사태 터지기 전에 미리들 돈이 빠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국채로도 지금 6주 연속 최대의 자금이에요. 이미 이 일 터지기 전부터. 그러죠? 이런다니까요. 큰 기관들과 큰 돈의 흐름은 항상 개미들한테 하는 말과 다르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갖고 설거지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뭔 일 빵 터뜨려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이쪽에서 다른 데로 또 몰래 옮겨가고 이쪽에서 이제 또 설거지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도 보고 그 밑에서 큰 손들과 기관들은 먼저 어디를 보고 움직이는가도 여러 이 정보들,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크게 길게 봐가지고 경제의 어떤 큰 너무 잘난 체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견해도 제가 절대 다 맞는 건 아니고요.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난 2008년과 2022년에도 이렇게 MMF 시장의 자산이 급증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대요. 그럼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금리 인하하면은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 돌아가는 꼴들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2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시장에는 장밋빛 전망이 삭제됐고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아서 삭제하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큰일 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밑에서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거 사람들이 여기에는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또 제가 좋아하는 배수연 기자님이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분 뉴요커시니까 순댓국밥은 싫어하시겠죠? 영내포에 쏠리는 유동성,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렇지만 치명적인 변화를 가끔 이 배수영 기자님이 자기만의 타이틀인 뉴욕 전망대라는 데서 한 열흘에 한 번씩 기사를 쓰는데 이런 걸 한 번씩 찝어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스크랩 해놨죠. 2월 9일날 기사네요. 영내포 시장에 쏠리는 유동성이라고. 이미 그때 2월 초에 연초부터 뉴욕 자금시장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더라. 영내포 시장에 연일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더라. 영내포 시장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도 읽어보고 그런 거보다 하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영내포 시장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 효과가 나냐. 은행권의 지준규모 축소로 이어지면서 대차대조표를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현재 연준의 QT 양적 긴축의 이 영내포의 이런 흐름까지 맞물리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되면서 더 시장이 말라가는 그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자금 쏠림 현상이, 이 자금 쏠림 현상은 주식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재미를 보기보다는 여기는 돈만 맡겨놓으면 안정적인 이자가 딱딱 지급되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내포 시장이 요즘에 그 미래가 불확실한 시장보다는 훨씬 매력적이 돼서 국채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때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쏠리고 있더라. 2월 초부터. 2월 초에 이미 상투 찍었다고 본 거죠. 이쪽으로 돈이 막 이미 빠져나오고 있었죠. 계속 그때 2월 9일에 이거 썼으니까 그 전에 2월 초부터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돈들은 빠져나가면서 개미들한테는 설거지 시키고 있었죠. 그때 제가 설거지 조심하자. 그때부터 노래 부르면서 유튜브 제가 데뷔하면서 나왔던 첫 곡이 제목이 설거지였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다고 나왔어요. 기사가. 큰 손들의 움직임이, 큰 기관들의 움직임은 되고 있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중소운영 등이 지금 최근 2주새 MMF 시장으로 대거 이동됐다. 그리고 국제시장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현금을 들고 있다.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도 이미 한참 전에, 이게 언제적 기사인가 보자고요. 2월 말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2월 말에 러시아의 1주년을 맞아서 지금 이미 뭔가 큰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국제시장은 이미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긴장 타고 있다. 그때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죠. 근데 우리 마이클 버리시 빅쇼트 주인공의 그분도 딱 그때 그 전주에 국채가 지금 국채 쪽을 봐야겠다고 샀다 이거네요. 재미 좀 보셨겠네요. 이번에 팔았으면. 증시는 그때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방어주 얘기가 나왔네요. 금년 1월 달에도 뭔가 앞으로 잘 나가고 또 저기 경기 침체가 와도 오히려 빅테크보다 오랫동안 경기 침체 시장에도 잘 버틸 수 있는 방어주, 경기 방어주 시장이 좋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다우가 굉장히 제일 먼저 아웃퍼폼하면서 1월 달에 올라갔었죠. 그런데 보니까 방어주는 시들해졌고 지금은 올해는 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이 또 바뀌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단기 미국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머니마켓 펀드 MMF 시장 같은 자산이 훨씬 더 매력적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미 일부 방어주 밸류에이션은 사람들의 쏠림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비싸졌어요. 빅테크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무리 AI가 잘 나간다고 해도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이 사라지고 계속 안 좋아지는데 너무 비싸요. 한마디로. 저도 AI 좋은지 알지만 지금 안 사는 이유는 첫째는 돈이 없고요.
생활비 빠듯하고요. 둘째는 너무 비싸요. 셋째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한번 또 풀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AI가 너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금 붕 떠 있습니다. 이 AI가 그렇게 대단한 AI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대단한 AI가 되려면 앞으로 1,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너무 신기하고 예뻐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실망하게 되는 때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제 의견은 차치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예. 자, 그러면은 돈의 흐름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보면은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고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빅테크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처럼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걸까 보는 거죠. 역시나 편집성 성격 장애인가? 없잖아 있는 것도 같고요. 제가 이제 괜히 혼자 상상하는 건 아니고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제가 몇 개 봐서 스크랩을 그동안 해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부터 볼까요? 그러면 이미 JP모건이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적 기사입니까? 2월 초 기사예요. 월가의 72%가 올해는 가상화폐 거래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기관 투자자 트레이더 70% 이상이 가상화폐 거래는 하지 않겠다. 금년에는 버리겠다. 작년에 비해서. 이는 지난해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답한 애들이 25%밖에 안 됐는데 대폭 증가했죠. 즉 금년에는 이미 실제로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다 이겁니다. 진작. 지금 지들끼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비트코인에 정말 지구 끝까지 간다는 신봉자들과 그 다음에 처음 비트코인이 개발될 때 경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어내는 IT 시장에 있던 엔지니어, 기술자들, 프로그래머들이 야 가상화폐 몇 개 생겼는데 너도 좀 뭐 코인 하나당 몇천 원씩 해서 살래? 그래 나 10만 원어치 줘하고 샀는데 그거를 하드에다가 저장하고 있었는데 몇 년 지나갖고 오늘 뚜껑을 열어본 게 몇백억이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이른바 초창기에 가상화폐의 가장 큰 손들 고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whale. 예. 그 사람들은 안 팔아요. 끝까지. 이제 너드들은 안 팝니다. 웬만하면. 그걸로 빠르게 뭐 경제적으로 막 환산해서 안 하고 그냥 대부분 안 팔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래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얼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몇 명의 소수가 차지하는데 그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당연하죠. 뭐 여기가 뭐 증권시장처럼 뭐 규제가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공시해라 몇 퍼센트 이상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안 팔고 있대요. 대부분.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일부 신봉자들하고 그 다음에 항상 뜨내기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 옛날에 비트코인 그렇게 진짜 돈은 비트코인에서 벌었어야 되는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요새 좀 떨어지더니 더 이상 안 떨어져.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좀만 넣어볼까? 넣었다가 또 아예 그런 그렇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맨날 새로 오는 나그네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변동성을 극심하게 키우고 쇼커버링에 붙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죠. 그래서 뜨는 거지. 정말로 어떤 그 섹터가 크게 힘받아서 오르려면 큰 손과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줄었어요. 유동성이.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부터 해갖고 모든 헤지펀드나 연기금 등 투자 자문사가 이제부터는 자기 고객의 자산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죠. 계속.
시장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면서 더 죽여놓고 있잖아요. 그게 뻔히 눈에 계속 보이는데 시장이 크겠어요? 이 정부나 이 정치 권력이 어디를 죽이겠다 어떤 섹터를 하면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못 살아납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네. 미국의 연준 부의장 그 여자분 저기 백악관 고문으로 가고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이제 또 온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비둘기파냐 매파냐 막 하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취임사에서 취임사는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내가 보니까 금융 안정성 위험을 엄청 하더라. 나 이거 내가 권력 잡으면 니들 다 죽었어. 감독 강화할 거야. 이미 선언했고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또 바로 며칠 전에는 코인베이스라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제일 화제에 그 서 있는 주식시장에서 코인베이스 종목 우리 캐시우드 누님이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여기에 증권거래위원회가 계속 트집을 잡고 문제가 있다 하면서 니들 또 뭐 하나 걸고 죽여놓겠다 예고를 하니까 그날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계속 대외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 이 신용위기발 며칠 사이에 비트코인이 빵 떴다고 해서 야 이리도 자금이 움직였구나 자금 흐름이 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다 라고 의심을 한다 이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단지 혼란해서 여기저기가 빵빵빵 튀는 건데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시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결과가 나오긴 하겠죠. 예. 실제로 보면 IMF 전 세계의 어떤 그 금융 흐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 바람을 잡으면서 권고도 하고 몰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IMF가 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여기는 2월 24일 날 한 얘기입니다. 각국에 권고를 했어요. IMF가 그 행사에서 모든 각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상화폐 업체들의 예치금이 대규모로 인출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도록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절대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말아라. 니네 행여나 그런 엘살바도르 같은 헛짓거리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각국에 권하고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가상화폐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또 다른 자리에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중앙은행발 그 CBDC 그거하고 민간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요런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면서 거기에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 니들. 규제가 실패하거나 느려지게 되면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 위험을 크게 초래할 거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크게 규제하고 금지해야만 한다라고 자꾸 틈만 나면 얘기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안전한 자금의 피난처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예. 암호화폐는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뭐 3만 달러 넘네 하면서 막 2만 8천까지 막 넘으면서 아웃퍼폼 하고 있지만 이미 기관들과 거기에 관련 ETF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와 행정당국의 민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역시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또 이번 실버게이트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3시옷이네요. 이 3S 은행 문제에서도 모두 셋 다 암호화폐 관련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갈수록 시장의 분위기는 민간 암호화폐 생태계에 아주 비우호적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중앙은행 당국은
자기들 중앙은행에서 내놓는 거기에서 발행하는 CBDC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에 대한 움직임도 잘 신경들을 안 쓰셔서 그러지 차곡차곡 준비 중이에요. 저 같은 매 눈에는 딱 걸립니다. 언제적 기사냐면요. 2월 20일 날 났던 기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번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은행에서 문제가 터졌죠. 거기에 관리 감독 강화하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이 지금 자기네 관할 지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는 터지도록 알면서도 놔두면서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더니 뒷구멍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개발자를 자기네 연준에서 자기네 지역 연준에서 이런 CBDC를 앞으로 개발하고 이거를 실제 시장에 유통하고 적용하고 하는데 필요한 엔지니어 개발자를 구인합니다고 구인 광고를 냈어요. 게시물이 오른 지 하루도 안 돼서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구인 광고는 이미 2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저요, 제가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에서는 암호화폐는 계속 흠집내기, 암호화폐는 시장에서 유동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주범으로 몰고 가는 일은 방만하면서 그러면서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설계하는 데는 차곡차곡 뒤에서 이렇게 일은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정부와 당국이 그리고 기축통화의 패권이 흔들리게 돼요. 무엇보다도 민간 암호화폐 시장의 그런 통화의 통제력을 뺏기게 되면. 그런데 특히 이거를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암호화폐, 민간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쪽 사람들은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차도 뭡니까? 그 하이브리드 차 테슬라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당. 그 다음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PC 정치적 올바름 그런 거 많이 좋아하고요. 어떤 성적 어떤 그런 그 정체성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유행의 첨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트렌드에.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득권들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이나 정부의 어떤 억압이나 통제가 이렇게 끼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라 하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통화가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통제하는 것보다는 혁명처럼 민간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암호화폐가 세상을 개벽시키는 그런 흐름. 딱 좋아하는 애들 나오죠? 그쪽 출신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기술자, 엔지니어들. 일론 머스크도 있겠지만 잭 도시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데 캐시우드 할머니는 그쪽 연배는 아니지만 괜히 그쪽에 한번 끼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 나갈 때는 막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막 사람들 많이 주목하고 그랬었죠. 그쪽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상적인 얘기 마치 예전에 그 근대 시대의 그 파리에 예술가들이 모여갖고 새로운 예술 사조와 근대 문학을 막 논하면서 새로운 문화의 어떤 르네상스를 이렇게 그 지식인들의 모임이 끌고 갔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딱 그 모양이죠. 신지식인들이 새로운 사회혁명을 꿈꾸면서 이런 민간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믿고 있지만 기존의 어떤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봤을 때 민간화 암호화폐가 힘을 얻으면 정부의 이 경제 통제의 힘은 굉장히 망가지면서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더구나 기축통화 패권을 놓고 싶지 않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자꾸 안 좋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제가 보는 가상화폐의 미래는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래들과 일부 신봉자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번에 한번 또 오를 때 됐는데 하면서 그런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단탁꾼들끼리만 놓여서 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밈 주식이죠. 게임스탑 같은 데가 대표적이잖아요. 벌써 게임스탑이 그렇게 된 지 한 2년 됐죠. 항상 저기는 별거 없는데 엄청나게 떨어졌다 한 번 또 팍 올라요. 저거 한 번 또 오를 때 된다고 다들 모여가지고 버림받았는데 자기들만의 리그가 된 거죠. 그런 밈 주식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는 왜? 빅테크로 몰리는 돈도 저는 진짜 흐름은 아닐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드러날 거다라고 은근히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너무 비싸서 그런데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지금 빅테크 열풍은 이 몇 년 전하고 확연하게 틀려요. 몇 년 전에는 FAANG에서 팡이라고 했죠. 이런 빅테크 전반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졌어요. 이미 1년 사이에 작년 한 해 동안 깨졌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요 며칠 신용위기 위험 사이에 빅테크 쪽으로 돈이 몰린 건 잘 살펴보면 AI 열풍에다가 플러스 에코 버블이라고 봅니다. 에코 버블 뭐 새로운 얘기 나왔네요. 몰라도 상관없는 말인데요. 저도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시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애플하고 MS의 투톱 시대다. 바로 얼마 전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여기 보시죠. 예전에는 이렇게 팡이 이거였네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메타, 넷플릭스까지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이게 이 5가지, 6가지가 다 합쳐가지고 전체 나스닥에서 4분의 1, 25%를 차지하기도 했었어요. 한창 코로나 때, 그때 돈 많이 퍼졌을 때. 근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죠. 아마존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알파벳 역대급으로 줄어들고, 메타는 엄청나게 빠지고, 넷플릭스도 정말 쫄아들었고, 그리고 애플도 쫄아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쫄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덜 쫄아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AI의 힘으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웃퍼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머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뺀 나머지의 전체의 시총 비중은 굉장히 많이 쫄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팡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진 거죠. 다만 이 두 가지, 애플은 끝까지 배신 안 할 거다. 워낙 지금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사실은 애플도 지금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많이 기사는 스크랩 해놓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며칠간의 움직임을 봐도 지난 20일 기준으로 애플과 MS의 비율을 합치면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합계 전체 S&P 비중에서 13.25%다. 와, 두 종목이 전체 S&P 500 그 기준에서 13.25%니까 아직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비중이. 아직도 어마어마하죠. 1978년에 IBM과 AT&T 이후로 단 두 개의 종목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좋아. 빅테크 열풍은 아니더라도 빅테크에 대한 믿음은 깨졌더라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믿을만한데 아니냐? 물론 지금 모든 월가의 전문가들과 기관들은 다 애플과 MS는 정말 믿을만한 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가 오든 또는 뭐 이런 뭐 시장에 좀 위험이 와도 이 두 군데는 채권만큼 안전한 데다 아주 좋은 데라고 지금 계속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버블은 뭔 말인가 한번 보죠. 지난 3개월 동안 기술주가 다시 급반등했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것은 뭐 20% 넘게, 그 다음에 뭐 5개 기술주는 30% 넘게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에코버블인 것 같다. 에코버블은 뭐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럴듯 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때
과거 행동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버블이랍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은 야, 예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얘네들은 확실하게 잘 버티고 더 오르더라 하는 쪽으로 과거 확률적으로 투자가 돈이 몰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에코버블이라고 한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애플은 이상하게 잘 버텼죠. 맞죠? 그래서 애플에는 계속 돈을 묻어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버텼는데 AI 때문에도 더 아웃퍼폼하면서 지금도 더 아웃퍼폼하면서 더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여기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앞날에 대해서 아주 뭐 정밀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지금 많이 비싸다거나 앞으로 나올 경기 침체와 신용 위기에서는 얘네들도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AI가 지금 너무 과평가됐나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피해 있으면 일단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여기가 잘 좋았었어 하고 약간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는 머리 아파서 싫은데 예전에도 보면 여기가 잘 나갔었고 위험할 때도 그리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네.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죠. 그런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좀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말로 이 AI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봤을 때 이 모든 염려와 역경을 뛰어넘어서 금년에 어떤 일이 생겨도 홀로 꼽힐 수 있을 만큼 검증된 슈퍼 신인이냐. 저는 그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기사를 보니까 스포티파이나 리프트 같은 적자 기술 기업도 이번에 40%가 넘는 주가 상승을 했대요. 지난 석 달 동안. 그런데 많이 지금 빠지고 있죠. 이게 언제적 기사인데 지금 2월 말 기사네요. 3월 들어와서는 또 특히 어마어마하게 좀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적자 기술 기업이나 중소 기술 기업은 지금 제가 아까 러셀 2000에서도 봤지만 이번 3월 들어와서 특히 어마어마하게 버림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2월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죠.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이번 신용위기 여파로 인해서 연준이 원래는 빅스텝 한다고 겁줬었지만 막상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고 쉽게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피봇까지도 할 거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돈이 그때 제가 아크 인베스트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번 소개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먹고 산다. 고맙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3월 16일 먹고 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먹구나. 이렇게 찾으면 안 되나? 잠시만요. 네. 이 3월 16일 날 썼던 글과 영상에서 이번 실리콘밸리 사태가 빵 터지고 나서 보니까 캐시우드의 주력 상품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신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일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어마어마하게 돈이 유입됐다. 왜냐하면 이 신용위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거나 금리 인상이 멈추면 기술주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냐 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고맙다. 내가 진짜 니들 때문에 먹고 산다. 라고 말한 게 3월 16일이었는데 지금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가가 반등해도 돈 빠지는 돈남원 ETF 아크에서 600억 이상 돈이 빠졌다. 불과 3월 20일 기사네요.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거기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600억이 이탈됐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번 그 신용 위기가 터져가지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안에서 컨센서스가 변하는 흐름이 무언가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컨센서스가 변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초반에는 아크인베스트에 돈이 확 들어갔다가 컨센서스가 변하면서 생각들도 변하면서 이제는 연준이 자 이거 중요한 거죠. 방금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연준이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고 또 인하하는 피벗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시장은 날아갈 거다. 특히 금리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던 기술주들은 다 날아갈 거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했는데 그 컨센서스가 변한 게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장밋빛 전망은 사라졌다. 연준이 금리 인하라고 피벗을 하더라도 그때는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크 언니의 우리 캐시우드 언니의 아크 ETF에서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엄청나게 여기 날아갈 거야 돈이 들어왔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연준이 금리 인하하고 피봇하고 베이비 스텝 해도 여기는 날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더 죽을 거야. 일주일 만에 정신 차려버린 거죠. 컨센서스가 변하고 이미 물밑에서 돈의 흐름이 제일 정확하게 시장의 진행 방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는 돈이 여기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 조금 표정이 착잡해지셨네요. 그렇게 좋아하시던 표정이더니 불과 며칠 만에 아주 빠른 태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그러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번 주까지 대충의 잡다한 충격들이 잦아들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가 저런가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컨센서스 변화의 흐름은 잡혀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장에는 이 돈의 흐름을 봤을 때 안전한 대로 이미 머니마켓 펀드나 국채시장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서 팝콘 먹으면서 관망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고요. 관망하는 큰 손들은. 다만 지금까지 시장에 남아가지고 암호화폐 올릴래, 그 다음에 빅테크도 올릴래, 기타 등등 막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정한 야수들만 남아있으시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만, 저 같은 쫄보들은 다 이미 빠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기성 헤지 펀드들이 남아가지고 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떻게든 하루하루 재미를 보려고 단기적으로 할 텐데 여기에서 또 그들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거는 보통 심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야수의 심장 하면 또 어딥니까? 아주 이 빌황이라는 걸출한 위인을 배출한 한국인이죠. 한국인. 우리 서학개미들이란 말입니다. 늘 그렇듯이 여기에도 또 한국인이 앞장섰네요. 보니까 지난 22일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일이 터진 후반기 일주일 14일부터 21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은 테슬라가 아니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였다. 여기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이만큼이나 제일 많이 샀고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이만큼 샀고요. 팩웨스트 뱅코프 다 문제됐던 거 많이 떨어진 것들 다 샀죠. 대단하죠. 겁이 없죠. 야수의 심장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을 언제부터 샀나 보게요. 14일부터 21일까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퍼스트 리퍼블릭 축하합니다.
14일이면 이 날짜부터네요. 이 날짜부터. 이게 언제냐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실리콘밸리 은행 다 보장해주겠다. 시그니처 은행의 예금도 다 보장해주겠다. 나라에서 들고 나왔고 그 다음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위험하대요. 뱅크런이 나오면서 일이 쭉 빠졌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살려준다고 하네 라는 말이 딱 들으니까 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난생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얘네도 살리겠다. 오히려 뭐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 같이 안 터졌네. 오히려 더 안전빵이네. 뱅크런은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날 들어왔겠죠. 쫙 반등하는 거 보고 근데 반등했다 그 다음에 떨어졌죠. 여기서 얼른 잠깐 먹고 나왔으면 차라리 됐는데 그 다음날 또 이만큼 떨어져서 이러죠. 또 이만큼 더 떨어졌다가 오르긴 하지만 처음 산 날만큼 못 오르죠.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날마다 들어갔다 뺐다 하면서 초고수들이 어마어마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다 빌황의 후계자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올라야 되는데 자꾸 왜 이러지 하고 지금 땀 흘리면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아무튼 한국 사람들 대단하죠. 예. 야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예. 서학개미들의 매일 사랑을 받던 테슬라보다 오히려 5배 넘게 여기로 돈이 들어가면서 사들였다. 야 정말 예 멋집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죠. 아유, 쫄보를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돼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돈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잘해야 되죠. 자꾸 여기서 가만히 느긋하게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여기를 살려준다 해도 계속적으로 은행 섹터 쪽들이 신용 위기가 앞으로 계속 더 커지는 게 확실하다면 이게 V자로 회복하진 않죠. 지그재그로 하면서 더 밑에서 한참 지지부진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늘 때 뺄 때를 아주 이런 경험이 풍부하신 프로들은 고수들은 할 수가 있지만 못 모르고 얘도 내려갔으니까 올라오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진입점과 탈출점을 계산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치기 쉽겠죠. 그리고 요거는 또 2월 중순의 기사인데 이미 미국의 개미들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어떤 펀드 같은 거 다 깨고 직접 투자로 선회해가지고 주식형 펀드에서 이미 돈이 어마어마하게 유출됐대요. 이미 여기서 시장에서 많이들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벌써. 그리고 일부 남아있는 야수의 심장들이 이제 테슬라 같은 거에만 막 몰리고 똑같죠. 우리나라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갔고요. 금년 초까지 이미. 금년 초에 올랐을 때 거기서 탈출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달고 다른 헤지 펀드들하고 그래 누가 이기나 제로섬 게임 해보자. 나도 만만치 않거든 하고 달고 다른 고수분들 혹은 야수의 심장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예. 미국도 역시 미국 개미들도 보니까 안전자산인 채권형이나 현금만 드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주 위험 선호를 하는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진 극과 극으로 지금 나뉘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돈은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현금으로 들 수 있는 MMF 시장이나 채권이나 금이나 은 등으로 빠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시장에서 남아가지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암호화폐나 빅테크나 뭐 여러 다른 뭐 특정 종목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헤지펀드와 야수의 심장 일부만 남아있고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미있는 사실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이미 미실현 손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소지역은행들의 상태를 미리 작년부터 익히 잘 알고 있던 월가의 투기꾼 놈들은 이러한 자산의 특성이 예전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시스템적 전체 은행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는 힘들다는 건 역시도 이미 지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중소은행의 문제들이 앞으로 더 뻥뻥 더 연이어서 터지게 되면 그 규모가 정부가 그냥 구조조정을 시키기에는 이미 그런 여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부가 얘네들을 살려줄 거다라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믿고 있었기에 일부러 지금 이런 일이 터지면서 하루하루 세상이 무너질 거야 선동했다가 정부가 받쳐줄 거야 나올 거라는 걸 그때마다 알고 예상하고 있던 놈들은 그런 투기 세력들은 그리고 또 방만하게 실제 은행을 운영해와가지고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를 수익화를 해야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속이 썩어 있는 금융권들 역시도 이런 투기 세력들과 한마음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진짜 신용위기가 오고 공포가 저기 뭐 세상이 무너집니다. 맨날 선동질 할 겁니다. 그래야 정부가 자기들을 확실하게 더 살려주려고 할 거니까요. 그러지 않고 대충 구조조정에도 할 것 같다 하면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다 망해. 그럴 텐데 이렇게 막 난리를 치게 되면은 그래 나머지 은행들도 다 지금 뭐 정부랑 의회가 나서갖고 전체 뭐 예금 보험자 한도 다 올리고 너희들 다 살려줄게. 세금을 투입하든 뭘 하든 은근히 그러길 바라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에 이렇게 날마다 뭔 일 터진다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거는 요런 애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투기를 위해서 더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면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제가 좀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헤쳐먹고 있다 이놈들. 처음부터 알고 있고 계속 헤쳐먹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을 지금 요 며칠째 1, 2주째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었죠. 이미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2월 21일의 기사인데요. 그때 보면은 이미 저기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음의 목표인 법인세나 뭐 이자나 이런 거를 낼 정도로도 제대로 어떤 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부실 기업들. 그래서 회사채, 그 기업의 회사채는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있다. 이런 부실 기업들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경제에 빵빵 터지는 기업들이 그래서 블랙스완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고 이미 투기 등급 기업의 90% 이상이 무려 정크 등급의 기업의 90% 이상이 이미 그런 좀비의 상태다라고 이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다 아는 애들은 일찌감치 미국의 지수 펀드에서 돈을 다 뺐죠. 40조 원이 이미 이탈했고요. 이번 신용위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미리부터 빼고 있었다고요.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각자 도생으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서 빼가지고 아니면 채권이나 안전한 그다음에 좀 더 개별 종목으로 가게 되더라. 지수 전체는 추종하지 않더라. 이제는 못 믿는 거죠. 이렇게 가고 있는 기사가 이미 2월 13일 기사입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금 이러한 모바일 어플과 SNS를 통해서 단시간에 크게 그리고 쓸데없는 과도하고 예민한 뱅크런을 일으키게 되는 현재의 이런 디지털 시대의 특징.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제는 일개 개인도 그쪽 월가 쪽에 좀만 발 담그고 있는 놈이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앉아서 맘만 좀 나쁘게 먹으면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벌 수 있는 쉬운 기회다. 날마다 왜 SNS에다가 야 어디가 위험해 거기에서 돈 빼야 돼 그런 식으로 말만 선동하고 퍼뜨리면 자기가 그쪽 방면을 좀 아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은행은 아닌데 사실은 유동성도 지금 탄탄한데 사실 CS도 그렇고 도이치뱅크도 그렇죠 지금. 그런데도 죽여놨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행들도 도이치뱅크도 막 엄청 떨어뜨렸었고 한번 잠깐. 그런데 뭐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선동하기 쉬운 상태가 돼버렸는데 모바일 뱅킹하고 SNS하고 또 이런 공포 날마다의 공포 조장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더욱더 카더라 하는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몰이가 굉장히 쉬워져 버렸고 결국에는 이런 금융섹터와 은행주들은
이러한 신용 경색 사태가 끝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주가는 예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유언할 텐데, 어? 여기 봤잖아요. 퍼스트 리퍼블릭이 앞으로 이 상태가 해결된다고 여기서 단번에 여기까지는 못 올라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회복은 못 해요. 그러죠? 왜? 앞으로 신용 자산 시장은 그 치부가 드러났고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회복을 해야 되지만 한 번 잃어버린 신용과 니들이 그렇게 속이 좋은 애들은 아니었구나, 빈대떡 신사였구나 하는 순간 다시 여기로 못 돌아가죠. 요 밑에서 올라봤자 이 정도 반 오르다가 또 떨어지다가 잘해봤자 이 정도 오르고 아니면은 이 정도. 그 와중에 진짜 너는 정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는 애들 몇몇, 극히 일부만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대신 날마다 시장의 공포와 선동질을 하면서 요렇게 변동을 많이 해주면 단타로 먹고 빠지기엔 너무 좋겠죠. 그런 시장. 그죠? 그러지 않아도 요즘 주식시장에서 돈 벌 방법이 없는데 요 헤지펀드 놈들은 일부러 날마다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변동을 주면서 날마다 헤쳐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죠. 그래서 날마다 공포를 전염시키고 흔들리게 만들면서 그 와중에 틀림없이 단타로 잘 헤쳐먹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어제 뉴스인가 이게? 3월 24일 뉴스네요. 어제 뉴스네요. 미국 대형 은행들, 특히 JP모건, 시티그룹, BOA 등에서 경영진이 직원들한테 메일을 돌려요. 너희들 이런 위기 이용하면 안 돼. 중소은행의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언급도 하지 마. 지금 딱 제가 한 얘기죠. SNS에다가 어디 뭐 문제 있어. 야, JP모건 어디 부 직원이 그러는데 그럼 확실하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서 밑에 집어먹고 그날 저녁에 아니래 문제 없대. 아니면 또 뭐 옐런이 나와서 또 뭐 다 살려준다고 했다는데 오르면 그날 저녁에 팔고 아침에 사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노릴 수 있는 유혹이 그 짓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은 틀림없이 그런 이제 작은 애들은 투기 세력들은 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지금 이런 작은 은행들의 어떤 위기를 지금 같이 이렇게 재정부와 합심해서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큰 이런 10대 은행 이런 데에서도 경영진들은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뒤에서 이거 좀만 머리 쓰면 짭짤할 것 같은데 하는 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주 엄중하게 경고들을 때리는 거죠. 니들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놈 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거기서 고객도 빼오지 말아라. 지금 거기다가 우리가 다시 돈을 넣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꼴이.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신용위기 전파 공포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시간이 가면서 되겠지만 당장 저번 주 이번 주까지 또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공포가 의도적으로 과장됐고 시장을 흔들기에 모습들이 있다. 제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당장 뭔 일이 날 것 같지만 일단은 현금 들고 팝콘 각이다. 예. 휩쏘다. 그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이제 시장에 가면서 점점 더 시장의 신용은 경색되고 컨센서스는 장밋빛 전망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암울한 미래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는 했죠. 뭐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나 이제 대부분 어떻게 이게 구조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 매각이 되고 착실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